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간단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법 강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수강생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대한민국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저희가 3.1 운동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또 임시정부와 망명정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우리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고난의 역사, 그래서 책에 29쪽 이하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1943년도에 카이로 선언이 있었다. 여러분, 그 카이로 선언은 미영중의 대표들이 만나서 한국을 적당한 때에 독립시켜주겠다. 이걸 약속한 세계 첫 번째 국제회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아주 광복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45년 우리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45년 12월 달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한국을 바로 독립시키지 않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견해가 나눠졌어요. 처음에는 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이 신탁 통치 찬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에 소련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돌아서면서 대한민국 전체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 글을 보면요 엄청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갈등이지 그들 사이는 뭐 서로 죽이기도 하고 몽둥이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은 이 신탁 통치를 찬성했고 우익 진영에 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다시 5년간 독립을 하지 못하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서 5년간 지배를 당하는 그런 관리체제를 받는 것을 찬성하는지 아니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라 라고 하는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데 찬성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그 재론의 여지가 없이 신탁 통치를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대해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의 지령을 받은 북한과 조선 공산당들은 입장을 바꿔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단 말이죠. 도리어 이건 우리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민족 분열 행위가 된 것이고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46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 그다음에 6월에 이승만 박사의 정업발언이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다시 강조하지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헌법이란 책을 여러분이 꼭 사서 함께 여러분이 그 수업 들을 때 참고를 하셔야 옳습니다. 그건 예컨대 제가 뭐 책의 판매를 목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요 칠판에 놓고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메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책을 보면요. 강의를 듣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여러분 눈에 튀어나옵니다. 이해가 잘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컨대 이게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다 알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컨대 3.1 운동에 대해서 김학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책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3.1 운동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만약에 그 외국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책을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어렵지만 국내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요. 제가 월요일 강의는 계속해서 헌법을
여러분께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화요일 강의는 좀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월요일 날은 계속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 책을 구입하셔서 같이 옆에 놓고 공부를 하시고 반려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얼마큼 여러분 기억력이 나쁠 수밖에 없냐면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5년 전쯤인가 이제 제가 우리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는데 지금 그 당시 그 듣는 학생이 한 6명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제 강좌를 2개를 했는데 기본 헌법 강의는 뭐 40명 정원의 학생들이 다 듣는데 헌법 소송이라고 하는 그 강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보통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6명 정도. 근데 6명 학생이 보니까 서울대학 나온 친구가 2명, 고려대학 나온 친구도 뭐 한둘 되고 다 6명 다 우리 내노라는 대학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학기 초에 어떤 내용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학기 다음 학기가 아니라 그 학기 강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학기 좀 말쯤에 제가 설명을 하니까 다 처음 듣는 표정을 해요. 그 학기에 강의를 한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고 고대 나오고 이런 친구들인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야 니네 지금 왜 인상이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 그래서 제가 저 책에다가 야 몇 페이지 찾아봐 내가 몇 페이지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메모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돌들을 데리고 내가 강의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데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은 말씀드렸죠. 그 당시 한 6명 수업 듣는데 다 세 층이 다 인류대학을 나온 친구들이에요. 또 변호사 되겠다고 한 친구들이니까 다 머리가 있는데도 그 학기에 강의한 내용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교수님 그거 강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기억력이 우리는 약합니다. 약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책을 꼭 옆에 두시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요때 기억에 두시고 또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고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1운동에 대해서 뭔가 기억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될 것이에요. 강의 한번 들으면 그때는 다 알 것 같아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다 알면 대학 교수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잊어버려야 이 대학 교수가 설 자리가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 그 정도 하십시다. 예, 그러니까 꼭 여러분 책을 참조해서 보시고 밑줄 그시고 또 잊어버리시고 다시 이제 복귀하시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다 이걸 제가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연도를 잘 기억하시면 연도를 자 우리 쭉 보면 1945년입니다. 45년 이때가 8월 15일이겠죠. 네.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해방됐는데 이때 한 9월 달쯤에요. 9월 달쯤에 소련은요 북한에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미국과 소련이 이제 갈등 관계에 있고 또 그 전에 한 70년간이요 소련이 미국과 냉전 여러분 미소의 냉전 시대였단 말이죠. 서로의 근데 갈등하고 그다음에 뭐 공격하고 적대시했단 말이죠.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는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가까웠어요. 2차 대전이 언제 끝났죠, 여러분? 1945년에 끝났잖아요.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요. 미국과 소련이 상당히 물론 그 당시에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지만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적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세계 2차 대전은요. 여러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유럽에서 있는 전쟁이 있고
하나는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래요. 태평양 전쟁. 태평양. 유럽에서는요, 독일하고 나머지가 다 싸우는 겁니다. 그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독일이요, 소련과 어떤 조약을 맺었냐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우리 이제 이충근 박사님이 늘 강조하시지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 그 뭔가면 곧 니네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조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소련은요, 이게 독일하고 소련이 비밀리에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맺습니까? 여러분 유럽 지도를 연상해 보세요. 독일 왼쪽에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러 나라들 갖다가 독일이 딱 점령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자기 오른쪽 편에 보면 소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예컨대 이 영국이나 프랑스와 손을 잡고 독일을 공격하면 위험하니까 독일이 배후를 든든하게 위해서 소련과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히틀러가 이걸 배반하죠. 그래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합니다. 근데 물론 뭐 최종적으로 실패했지만 독일하고 소련하고 2차 대전 당시에요, 소련의 군인과 소련 그 국민들이 일설에 의하면 뭐 2천만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2천만 명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미국은 지금 유럽에도 미국이 관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태평양 전쟁은 뭔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이 미국을 이제 공격한 거 아닙니까? 미국을 공격해요. 그러면 미국은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유럽에서 독일하고 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싸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하다 보니까 미국이요, 소련한테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야, 니네가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공격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그랬는데 소련과 일본도요, 비밀리에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소련하고 일본이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걸 비밀리에 맺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맺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채리니까 몰래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일본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조약을 맺었단 말이죠. 다시 이제 이게 제가 소련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걸 내용을 좁혀보면요, 자, 그럼 여기 아시아 태평양에서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워요. 근데 이 당시 일본이 여러분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네가 강점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 북쪽에 있는 만주 땅을 일본이 점령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상당 부분도 점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일본이 점령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가서 보면 물론 차가 좋아서 그렇겠지만 일제 도요타 차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많습니다. 그는 일본의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많은 국방력이 만주 지역에 그 수많은 병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컨대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상황인데, 만주에 있는 일본군이 상당히 미국 시각에서는 걸린 거예요. 따라서 가까이에 있는 소련이 내려와서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이 공략을 좀 해주면 전쟁이 쉽겠다, 그런 생각을 미국이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만주 위에는 바로 소련이기 때문에 소련은 거기서 탱크를 밀고 내려오면 그만해요. 미국은 예컨대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래서 소련이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소련이 계속해서 미적미적합니다. 미적미적해요.
그래서 자,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시는데 자, 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소련하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련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야, 이게 전쟁에 개입은 해야 될 텐데 언제 개입할 것이냐라고 소련이 가만 계서 보니까 소련은요,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니까 바로 소련은요, 그 다음날 일본한테 전쟁 선포를 합니다. 그 얼마나 치사한 인간입니까? 그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니까 바로 이어서 소련이 일본한테 내가 니네 이 불가침 조약 파기한다. 그래서 일본에게 전쟁 선포를 해요. 그러면 소련은요, 며칠만 싸웠습니까?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주일밖에 싸우지 않았어요. 일주일 싸우고 뭐가 됐습니까? 승전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소련은 유럽에서는요, 독일과 싸우다가 한 2천만 명이 희생됐어요. 그런데 이 태평양 전쟁에서는 소련은 일주일만 싸우고 크게 고생하지 않고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런 혜택을 본 게 바로 소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을 보면요, 2차 대전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까웠어요. 독일하고도 같이 싸웠고 일본하고도 같이 싸우는 형태가 된 게 2차 대전 끝날 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상당히 가까웠단 말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싸웠지만 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가까웠단 말이죠. 그러면 소련은요, 일본과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싸웠지만 하다 보니까 싸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한반도의 북쪽을 자기네가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이건 이제 하나의 역사의 문제니까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포기하려다가 우리 한반도는 그렇게 크게 쓸데가 없는 땅일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일본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완충지역으로 해가지고 소련에게 38도 이북은 소련이 지배하고 그 아래쪽은 미군 관할하에 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먼저 이 영토 야욕은 누가 가졌습니까? 소련이 먼저 영토 야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일본 천황이, 이게 무슨 날인가 하면 일본 천황이 항복한 날이에요. 항복한 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라디오 들으면서 항복 선언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일본 천황이 항복한 날이 8월 15일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날이란 말이지. 그러면 소련은요, 어떻습니까? 요 일주일 전에 지금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따라서 한 달, 9월 달에 이미 소련의 군인들이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련에서는 북한이 국경이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오기가 쉽단 말이죠. 이미 이 소련은 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는가 하면, 야, 안 되겠다. 니네 38도선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말라라고 미국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소련이 38도 거기서 멈춘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소련은 부산까지 다 진주해서 한반도 전체를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요, 그러면 왜 38도로 막았느냐, 한반도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소련이 미국의 말을 듣고 일본에서 참전을 했거든요. 참전했기 때문에 고마워서 2천만이라고 하는 소련 사람들이 유럽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근데 38도까지는 용인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도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자, 8.15 이후에 9월 달에 소련이 들어왔죠. 네.
소련은 이 당시 미국과 사이가 괜찮았어요. 이때도. 그러나 소련은 마음속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북한을 자기네 이 점령지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46년이에요. 46년 2월 달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요건 임시 그다음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시켜가지고 46년 2월에 인민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앞에 뭐가 들어가요? 임시자가 들어가요. 임시. 그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요. 46년 2월인데 3월 달에 뭘 하느냐? 북한 지역에 토지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 북한의 토지를 개혁을 시켜요. 그 38도 이북에 대해서 북한이 토지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 방식이 뭔가면 책에 나와 있죠.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자, 무상몰수의 무상분배예요.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그 당시 이제 조선은요. 뭐 대한제국도 괜찮고 조선에는 지주가 한 20%가 되고 70에서 80%가 소장농입니다. 소장농.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땅 가진 사람은 20%가 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가지고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지면 농사에서 이 벌어들인 수확물의 40에서 많으면 반까지도 지주에게 바쳤습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이 소장농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은 생활이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지주의 아들, 대한민국의 한 20, 30% 되는 지주는 똥덩어리로 살았지만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량의 40%를 갖다 주고 나머지 60%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대단히 열악한 지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면서 북한은 이렇게 합니다. 무상몰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지주의 땅을 돈으로 안 주고 다 뺏어 버렸습니다. 지주 한 20%가 된다고 생각하면 20%의 그 지주들에게 보상금을 10원도 안 주고 다 뺏은 거예요. 이게 무상몰수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을요, 전체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속 시원한 점이 있죠? 있는 놈들의 땅을 돈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일단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왜 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가 옳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무상분배를 했는데 북한은요, 이 사람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소유권은 안 줬어요. 경작권만 줍니다. 경작권.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어떤 건가 하면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해요. 그게 특색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돼요. 토지 건물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소유, 개인 소유를, 사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듯이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일리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개인 소유를 인정하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으로 떨어진다. 이 자본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개인이 이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여기서 쉬운 얘기. 공산주의에서는 재산세가 있을까요? 재산세? 재산세 안 내요. 없어. 왜냐하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되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우리는 세금이 없는 천국이다 말할지 몰라도 그건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돌아와요. 자, 이 개인의 그 농지를 돈으로 안 주고 다 뺏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주들이 불만이 있겠죠. 예. 또 이건 원칙이 옳지 않죠. 그냥 남의 땅을 뺏는다? 이거는 옳지 않단 말이죠. 두 번째는 개인에게 분배를 하는데 소유권을 안 줍니다. 소유권을. 뭐만 주느냐? 경작권만 줬어요. 경작권. 왜냐면 공산주의 사회니까 농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경작권만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 북한 주민들은요, 두 손 들고 아멘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환영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 지주들은 펄펄 뛰겠지만 다수의 이 땅 없는 농민들은요, 지주들의 땅을 나라가 뺏는다. 그 우리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단 말이지. 그 다음에 본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근데 소유권은 안 준다 하더라도 경작권만 주더라도 과거의 소장농에 비해서는요, 이게 내 땅이야, 내 땅. 내 땅이면서 내가 경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버는 수입은 내가 다 갖는다. 물론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그런 형편이 되니까 북한의 많은 농민들은요,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두 손 들고 환영한 것이. 근데 남한은요, 그 당시 남한은 이 토지개혁을 그냥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리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뭔가면 지주들의 땅을 무상몰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유상몰수의 유상분배를 했습니다. 유상몰수를 한 거예요. 뭔가면 자, 어떤 사람의 지주의 땅을 예컨대 우리가 국가가 가져간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야,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5년간 돈을 나눠서 주마. 그래서 증권을 발행해. 토지 증권을 발행하고 1년 지나면 현물로 얼마씩 줬어요. 5년간. 네. 그러나 이 지주들이 그래도 불만이 많겠죠. 왜냐면 자기 혜택이 더 적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나 많은 지주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 이제 5년간 지가 증권을 줘가지고 니네가 받을 돈이 있을 것이다. 그럼 1년 지나면 현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옛날에는 이 토지 증권을요, 잃어버리면요, 소유권 권리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훔쳐가면 자기가 받을 그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6.25가 났거든요. 6.25 기간 중에 부자들이 그 지가증권을요, 다 제대로 간수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분실이 되고. 그래서 남한은 지주들에게 불리한 토지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인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10원도 안 줬단 말이죠. 남한은 유상몰수를 했던 것이, 이게 뭡니까? 개인의 사소유권을 존중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반영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농민들에게는 무상분배를 안 하고 유상분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마다 수입의 30%를 나라에 내라는 거예요. 나라에 내라. 몇 년간? 5년간. 5년을 내면요, 그 땅을 이 농민들에게 다 주겠다 말이죠.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정부가 약속을 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무상분배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북한은요, 자기 땅에 소유권이 없어요. 경작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남한은요, 유상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이 1년에, 이건 정확합니다. 30%예요. 수확의 30%를 국가에 5년간 내면 그 땅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만 보면요, 무상물수, 무상분배가 근사한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유상물수와 유상분배가 훨씬 더 뛰어난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물수를 하면서 지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고, 유상분배를 통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뜻이. 여러분, 근데 저도 어려서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했지만, 저보다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겠나.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에게 유상분배를 해줬어요. 30%씩 5년을 내면 자기 땅을 줬단 말이죠. 따라서 전 국민이 이 자기한테 할당된 땅을 소유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왜? 30%만 내면 예전에 그 일제 때 소장농도 40% 50%를 냈는데 30%만 내고 5년만 버티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한은 좀 늦었지만 유상 몰수에 유상 분배를 했고, 북한은 이 토지 개혁을요 3월 달에 했잖아요. 며칠 만에 해치웠느냐? 20일 만에 해치웠어요. 아주 쉽지요. 그렇죠? 몽땅 다 뺐으니까. 몽땅 다 뺐고 그다음에 선거 가지고 야 이건 네가 경작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20일 만에 북한 전역을 갖다가 토지 개혁을 완수했던 것이. 남한은 유상 몰수와 유상 분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꼭 이걸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자, 46년, 47년, 48년인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1950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50년 여러분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요? 6.25가 있습니다. 6.25. 46, 47, 48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건국되고 2년 지나서 북한이 남침을 해옵니다. 이럴 때 6.25가 발생했죠. 그런데 농지개혁을 5월 30일 전에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5월 30날은요. 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도 국민의 농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5월 30일 전에는 농민들에게 농지개혁을 완성을 시켜주자. 그래야 농민들도 표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30일 전에요. 이 농지개혁이 사실상 완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국민이 제가 가서 이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이 서류를 띄워보면 김학성은 예컨대 요 지역의 땅을 5년 지나면 네 땅이 된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나에게 귀속될 땅을 다 알게 된 것이. 전체 화면으로 하면 글씨가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전체 화면으로 하면 글씨가 보여요. 여하튼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6.25 전에 5월 3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내 땅이 지금 5년 후가 되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그거를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6.25 남침이 터졌어요. 그래서 북한이요. 남한의 상당 부분을 3개월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9월 달이잖아요. 9월 전까지 9월 28일이니까 그 전에 3개월을 북한이 남한을 상당 부분을 지배했거든요. 그때 이 북한 사람들이 북한식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넘어갔느냐? 이미 자기가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토지대장을 알아보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은 여기가 내 땅이고 B라는 사람은 여기가 내 땅인 사실을 이미 6.25 발발 전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식의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3개월간 실시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동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만일에 6.25 전쟁 때요, 자신의 토지가 지금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또 어디에 있는지가 잘 몰랐다면요, 북한이 내려와서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 누구에게 동조할 확률이 높습니까? 북한에게 동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먹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6.25 전쟁은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이제 사망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쟁 중에 막 포탄이 날아가고 뭐 탱크가 움직이고 그런 이 남한과 북한의 군인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 사망한 군인이나 민간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은 전쟁이 예컨대 군인과 군인 사이에 전투가 없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창이나 도끼나 망치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당시 이 남한 내에 북한을 동경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빨갱이, 소위 말해서 좌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좌파가 아니라 좌익이라고 수많은 좌익들이 남쪽에서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동네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은 예컨대 교사다, 저 집은 경찰이다, 저 집은 뭐 목사다. 그러면요, 그 다 일로 바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장차고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망치로 때리고 그런 일을 자행을 했던 것이.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일성은요, 대한민국 남침을 할 때 두 가지를 믿었던 것이, 한 가지는 남한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 당시에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언제 철수했느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49년 6월인가 49년 9월인가 6월에 미군이 철수합니다. 철수하니까 1년 만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것이. 자,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해달라 뭐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역사의 경험이 있어요. 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하니까 이듬해 50년에 북한이 남한을 남침해왔단 말이죠. 지금도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언제 쳐들어낼 줄이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요, 미군이 없으니까 남침을 했잖아요. 동시에 어떤 염두에 둔다면 남한 내에 암약하고 있는 빨갱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북한군과 힘을 합쳐서 남한을 북한으로 이제 통일시킬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하나 안 맞은 게 뭔가 하면 남한에 있는 암약하는 그 좌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네들이 예컨대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김일성이가 원하는 만큼 강력하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에 지금 6.25 전쟁 전에 남한의 토지개혁이 완성된 것이 첫 번째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토지개혁. 그러니까 지금 김학성 땅은 어디고 누구는 어디고 그걸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에 동요가 그만큼 적지 않았겠나,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낙동강까지 다 이 북한이요, 전쟁하자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다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피난 갔거든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이승만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을 나쁜 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됐어요. 점령됐는데 대통령이 잡히면 전쟁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상대방 나라의 대통령이 잡히면 전쟁이 끝나는 거라니까. 대통령을 잡아다 놓고 권총을 쏜 다음에 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면 전쟁이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몸을 피신한 것이지 국민을 남겨두고 본인이 혼자 살려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올바른 그 해석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자기만 살려고 도망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해요. 6.25 때 요 한 달 전에 지금 토지개혁이 완성됐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이 6.25 전쟁에서도 남한이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지적은요. 좌파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파 교수들도 이거는 인정해요. 이게 없었더라면 토지개혁이 안 됐더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느냐. 그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개혁은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멕시코나 필리핀을 보면요. 그네들도 토지개혁을 했는데 토지개혁을 어떻습니까? 실패합니다. 토지개혁을 실패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이 중간층의 삶을 사는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 땅이 있으니까요. 비록 그 땅이 뭐 좁더라도요. 자기 농토가 있으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보통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뭐 연령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20, 30대라면 그분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연배들은요. 그 농토 때문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중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던 것이에요. 소작농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을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이 자녀들을 중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에 보냈던 것이. 여러분 예컨대 70년 전이죠. 이때 잘 봐요. 45년 6년 이때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이 문맹 글을 못 읽는 사람이 7, 80%예요. 얼마나 못 읽느냐? 1, 2, 3을 못 읽는다니까? 1, 2, 3? 이해가 돼, 여러분? 이걸 못 읽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선거할 때 어떠냐? 자, 후보자가 나왔어? 그럼 내가 여기 1번 후보고 옆에서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을 못 읽어서 어떻게 했냐? 짝대기. 그 옆에다가 짝대기를 다 그려준 거야.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짝대기 셋. 짝대기는 국민들이 다 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물건 사고 팔 때도 짝대기 하나 그러면 이게 한 개 하나구나. 짝대기 둘이구나. 셋이구나.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이제 70년 전이나 6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에 선거 벽보를 여러분 혹시나 볼 기회가 있으면요. 잘 보시면 김학성 기호 1번 옆에요. 짝대기 하나 있는 짝대기. 기호 2번이면 짝대기 둘이 또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70%가 이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헌법에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70년 전 헌법에다가 초등학교 의무교육 조항을 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해서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되겠단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뭐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예전에 보면 이 박사 그랬어요. 박사 1호니까. 예.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국민들을 사랑해서 지금 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여러분 70몇 년 전이면요.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살 때예요. 학생들, 자녀들 교육을 안 시킬 때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따라서 어리면 어린이들 다 농사지러 간단 말이죠. 농사지러 간다든지 뭐 짜장면집 있는지 모르지만 가서 다 배달만 했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무조건 강제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게 건국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와 같은 농지개혁을 성공리에 이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가 생깁니까? 중산층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필리핀이나 멕시코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 인천
인천공항 말고 김포공항을 필리핀 사람이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 있는 장축체육관 있죠? 지금도 있죠? 그 체육관? 그거 필리핀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원조를 해서 우리 한국의 그 기술로 이 김포공항도 만들어주고 이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고 능력이 있었어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리핀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성공했다.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분의 이 업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뭐 사람 의인은 없으니까 많이 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지켜낸 것 정말 최고의 업적이지만 못지않은 업적이 농지개혁을 유상몰수에 유상분배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국민들을 갖다가 중산층으로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단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농지개혁을 못했으면요 그럼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학교를 못 보내면 홈스쿨링 하면 될 텐데 그랬는데 홈스쿨링이 여러분 쉽지 않죠 실제로. 예.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제가 무슨 말을 하다 왔어요? 46년 2월에 북한에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있었고 임시인민위원회가 3월 달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북한 전역에 걸쳐서. 남한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북한의 이 토지개혁을 보면서 남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북한을 지지하고 칭찬했는지 몰라요. 야 북한은 봐라 벌써 농지개혁을 다 했는데 왜 남한은 안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러 농지개혁을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 비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이제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봉암. 이 당시 이제 많은 인사들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조봉암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조봉암 씨는 참 불행하기도 한 인물인데 이분은 그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단 말이죠. 이 조봉암은 세상이 다 아는 이승만의 정적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이고 조봉암은 예컨대 공산주의 이론을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남한 내에서 조봉암이 이승만과 사이가 나쁘다. 정치적인 적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세상에 다 안다. 세상에 다 아는 내용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농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누구로 했느냐. 이 조봉암 씨를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야 돼. 이 상황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정적인 조봉암이를 농림부 장관을 임명했다니까요. 그 왜 그랬겠어요? 이 농림부에는 이 조봉암 씨가 이 농지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조봉암 씨가 공산주의 색채가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조봉암이가 간첩 혐의로 받아서 사형당합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죽어요.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이 양반이 농림부 장관을 해서 농지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소홀히 했다든지 또 뭐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랬다든지 그런 지적은 결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자기의 정적인 조봉암을 임명까지 하면서 농지개혁을 완수하려고 한 게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농지개혁은 이만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북한은 요 46년 요때
이때 11월인가요? 11월에 북한은 자기네가 선거를 하면 선거. 북한 지역 내에서 선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의원을 뽑는 거예요. 대의원을. 인민위원회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재밌는 게 뭐 후보자도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씩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에 투표함이 두 개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내가 그 후보를 찬성하면 흰색 함에다 넣는 거예요. 반대하면 이 흑색 함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지금 후보는 그 지역에서 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당이 내세운 그 후보는 하나야. 찬성하면 백색 함에 넣고 반대하면 흑색 함에 넣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 당연히 와가지고 백색 함에 넣어야지. 백색 함에. 흑색 함에 넣었다가는 저게 불순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100%다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선거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게요. 인민위원회야. 그러면 2월 달에는 뭡니까?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임시인민위원회. 이 사람들이 토지개혁을 했어. 그 다음에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1월 달에 선거를 해요.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임시란 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46년 2월에는 급하다 보니까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이건 위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해놓고 11월 달에 어떻습니까? 11월 때는 선거를 해가지고 대의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인민위원회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46년 11월 달에는요. 북한은 사실상 북한의 정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투표로 대의원을 뽑았단 말이죠. 그죠? 46년 11월에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인민위원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은 정부를 구성했다라고 봐야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네. 46년 2월, 3월, 그다음에 여기가 11월에 그렇죠? 요 사이에 남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한은 여러분 이제 그 책에 보면 4번에 46년 6월에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이라고 돼 있어요. 46년 6월, 이때가 6월이야. 6월에 전라도 정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뭔가면 자, 북한은 지금 인민위원회를 다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토지개혁도 다 완성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민위원회가 요 다음이죠. 다시 임시인민위원회가 있었고 토지개혁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그 박사는요. 이 박사는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남한도 북한에 먹힐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남한만의 위원회나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 그러면 이 당시 정읍 발언을 여러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6월인데 이제 3월로 봐. 3월. 요 사이에 5월 달에 여러분이 뭐 다 이건 몇 월인지는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지만 흐름을 여러분이 예컨대 이제 보신단 말이죠. 이 5월 달에는요.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 여러분 책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소 공동위원회. 이 단어가 길어서 제가 책에서는 미소공위라고 썼는데 3월 달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열렸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통일정부를 만드는데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강대국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통일정부를 만드는데 도와주자. 이렇게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스크바 외상회의, 미영소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하되 이 관리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미국과 소련에게 맡기자.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46년 요 5월 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모였는데 둘이 쌈박질하다가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46년 5월 달에 1차 회의가 요때 5월 달에 만나가지고 결렬된 거예요. 그 왜 결렬됐느냐? 여러분 누구 책임인지 여러분 보세요. 누구 책임인지 잘 봐요. 판단해봐. 그럼 이제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이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북한과 남한에 있는 각종의 정당이나 단체들을 모아서 우리가 전체 회의를 열고 거기서 우리가 한반도에 가장 적절한 정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이 뭐라는 거면 좋은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야. 남한에서 어떤 정당이나 단체가 있는데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또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소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남북한에 이제 우리 통일 정부를 근데 만들려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정당이나 단체, 남한에 있는 정당이나 단체가 조건 없이 만나서 토의를 해도 하나의 합의체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결론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텐데 소련은 뭐라는 거면 처음부터 신탁 통치를 갖다가 반대한 정당이나 단체는 이 협의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우겨. 그러니까 미국이 니네 왜 우기냐? 다 와서 해야지 왜 제외하느냐? 소련이 끝까지 우겨요. 우기니까 어떻습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가 된 거예요. 결렬됐어요. 쌈박질하고 끝난 거야. 그래서 무기 휴회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우리가 싸움하면 좋아. 야 모레 다시 만나서 우리가 회의를 하자. 뭐 다음 주에 만나자. 이 약속을 하고 헤어지면 괜찮은데 나 몰라라 하고 끝낸 거야. 다음에 약속이 없어요. 약속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야.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5월달이에요. 5월달. 자 그러면 잘 보세요. 46년 2월에 북한은 임시인민회가 만들어졌고 3월 달에는 북한 지역의 토지개혁을 완성을 했고 5월 달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미국과 소련의 이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공동위원회는 미군 사령부, 소련군 사령부 이 사람들이 미소공동위원회 멤버예요.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남북한의 모든 정당이나 단체를 갖다가 다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소련이 어긋장을 놓는 거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안 된다. 미국은 그거 왜 안 되느냐 하다가 쌈박질 생겨가지고 이 회의가 결렬돼서 다음 약속 장소도 잡지 않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2차가 열렸느냐? 2차는 47년도 열려요. 47년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상황을 보니까 5월까지 보니까 이런 거죠. 북한은 이 정도로 진척이 됐고 임시인민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북한의 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시작을 했어요. 발동을 했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 미소공동위원회는 회의가 결렬돼서 파토가 났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는 거면 야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러면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거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한 거예요. 주장. 네.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냐.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한 통일을 막은 역적이다. 민족 분열의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북한은 사실상의 자기네가 정부를 만들면서 호시탄탐 남한을 집어먹으려는 거예요. 그 당시 남한은 이제 말씀드렸죠. 70% 이상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이 남한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걸 회의를 해야 되는데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를 것이냐, 남한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오를 것이냐.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할 말 한 거예요. 그게 무슨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 분열을 시키는 원흉이다 말이지,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소위 말해서 견강부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정읍 발언은 따라서 민족 분열도 아니고 통일 정부를 반대한 그런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김구 선생은요,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겠다. 그게 35쪽에 중간에 나온단 말이죠. 김구 선생은 늘 남북 협상을 해가지고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 그러면 요 얘기가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이 만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분열되지 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말이죠. 통일 국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이 남북 협상론이 김구 선생이에요. 이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첫째, 이 김구 선생의 그 접근 방법이 냉철하고 합리적이었느냐,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첫째, 그 당시 그 한반도는요,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막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나눠 가지려고 헤게모니 싸움을 한단 말이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냉전 하에 있는 냉전 시작이었다. 또 좀 지나서는 이미 냉전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은요, 여러분 어떤 그 당시 입장인가 생각해 보세요.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항복으로 대한민국이 이 독립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누가 강자입니까? 미국과 소련이 강자예요. 미국과 소련이 와가지고 남한을 군정을 했고, 군정이 뭡니까? 군인이 지배한 거예요. 남한도. 소련도 소련 그 군인이 북한을 지배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어떻습니까? 꼼짝 못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야, 니네가 뭔데 임마 와서 미군이 남한을 좌지우지하느냐, 그런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입니다. 이긴 나라.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야, 까불지 마, 조용히 해, 내가 이면 정리해 줄게,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군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막 뭐라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럴 형편이 못 된 거예요. 나라 사정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가 뭡니까? 그 당시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으로 만나서 통일 정부를 만들 능력이나 세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요, 북한은요 이미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련은 이미 북한을 자신의 위성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소련이 북한을 자기의 위성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게 제 개인의 의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문서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초기에는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됐는데, 이게 70년, 80년 지나기 때문에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당시에 쉬킨이라고는 소련의 사령관이 이 소련 상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겠다는 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예요. 그 보고서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혼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소련은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또 북한은 이미 여기 사실상 이 정부를 만든 상태이고, 남한과 북한이 소련과 미국을 대적해가지고 무슨 강력한 발언을 할 만한 실력도 없던 상황이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배격하고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우리의 국가를 만들겠다, 민족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나쁘지 않아요. 김구선의 발상은 나쁘지 않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이겠는가, 그 문제에 우리가 퀘스천을 갖는 것입니다. 갖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현실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했고 김구는 지나치게 이상에 흘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김구 선생의 주장대로요, 남북이 만나서 뭐 협상을 하고 뭐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요, 대부분요 이 이제 우파들은요 이 좌파한테 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면, 정확히 좌익이지만 이제 그 이 민주하고 인민민주, 여러분 중화민국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도 중화민국, 중화민국. 이 중화민국이 지금 뭡니까? 이게 대만이에요, 대만.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뭐예요? 지금의 중국이에요. 중국. 과거에는 우리는 이거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중공. 왜 중공이 뭐냐?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공. 여러분 우리가 중국은요 정확히 우리 이해됩니다. 이 중국이란 현 나라 과거에는 중공이었어요. 이 중공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메가더당 원수가 인천 산유작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허리를 끊었어요. 그래서 서울이 다시 우리 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9.28 이 서울 수복이란 말이죠. 다시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국군의 날이 며칠이에요? 10월 1일이야. 10월 1일. 이게 왜 10월 1일인지 국군의 날이 된지 압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대한민국 아니요. 38도고. 그럼 북한이 남쪽을 다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남았죠. 요만큼만. 낙동강 요 밑쪽만. 이거 나머지는 다 북한이 먹은 거예요. 그랬을 때 메가더가 인천 산육작전 하죠. 여기서 인천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끊어버려요. 여기를. 끊으니까 이 밑에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군들은 도망을 못 간 거야. 도망간 사람도 있었지만 도망을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꼼짝없이 이건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게 9.28 수복이야.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날입니까? 6.25 때 저 북한의 남침을 당해가지고 수도 서울이 사흘 만에 점령당한 거예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 얼마나 방심을 한다면, 그 당시 6.25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동대문 운동장에서는 야구하고 있었어요. 일을. 그 정도로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 9월 28일 날 다시 서울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참 이 양반 보통 그 깡다기가 아니야. 북진 통일을 하죠. 북진 통일. 그래서 38도 이 선을 38선을요. 미국은 만류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야 올라가. 그래가지고 38도 선을 처음으로 국군이 넘어가요. 넘어가는 날이 며칠입니까? 10월 1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쫙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압록강까지 다 갔어요. 통일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느냐? 이 중공군. 이 중국 공산당 이놈들이 때로 밀려져 나와가지고 다시 어떻습니까? 이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후퇴. 여러분 그 일사후퇴란 말 들어봤죠? 일사후퇴. 잘 모르시나? 일사후퇴?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이제 월남하신 거야. 여러분 그 조용남이의 노래 중에서 그 이
내 고향 충청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 한참 그 뭐 선거운동할 때 18번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내 고향 충청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일사후퇴 때 뭐 이 피난 내려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이 중공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중공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지금의 중국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민주 진영인 중화민국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어요. 이건 지금의 중국이고 옛날의 중공입니다. 지금의 중화민국은 대만이에요, 대만. 근데 이 중화민국의 리더가 장개석이에요, 장개석. 장제스라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리더가 모택동이에요. 처음에 장개석이의 중화민국이 중국을 다 지배했어요. 그랬는데 모택동이의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끄는 모택동이가 처음에는 이 중국 이 중화민국의 국민당에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했는데 모택동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농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모택동이가 이런 꾀를 내는 거예요. 중화민국하고 우리가 합쳐서 국공합작이라 그래. 국공합작. 이게 국민당과 공산당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누구와 싸우자, 일본과 싸우자 제안을 해요. 그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중국을 공략했으니까 그 당시 지배적인 장개석 팀하고 소수였던 모택동이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일본과 싸우자. 그래서 일본과 싸웁니다. 그 이후에는요,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밀어냅니다. 이걸 밀어내요. 그래서 장개석 팀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대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공산당하고 합작을 해서 뭘 하잖아요. 하면은 나중에는요, 공산당으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런 우리 선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과 싸웠는데 그 다음에는 도리어 이 중화민국이 무너져 버리고 대만으로 도망가고 지금 중국 영토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지금 이 중공이라고 하는 중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지금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5나라잖아 말이에요.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 5나라가 상임이사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만이 상임이사국이었어요. 그랬는데 중국이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지금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은 누구냐? 대만이 아니라 중국이 되어 옳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걸 인정해요. 그래서 대만이 눈물을 흘리고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중국이 나라가 크니까 그 국제사회에서 센 놈 편을 드니까 중국 편을 들어서 그래서 유엔 그 안전보장 이사회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실체가 바뀌는 거예요.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어떻게 하냐면 중국하고 수교를 맺었었거든요. 그러는데 대만이 근데 떨어져 나가니까 대만과 수교를 단절합니다. 우리나라가 누구하고 수교합니까? 이 중국하고 수교를 해요. 수교를. 대만과 수교를 했었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중국과 수교를 해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하고 수교를 맺고 대만과는 수교를 안 맺는다. 미안하다. 그게 국제 정세입니다. 국제사회에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그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우리한테도. 왜냐면 야, 니네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냐? 중국의 상해에 있었다.
그때 도와준 사람이 장개석이에요. 여기 이 대만으로 도망간 밀려나간 장개석 씨가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갖다가 뒤에서 도와주고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니네가 중국이 세졌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우리하고 수교를 단절하느냐, 이게 국제사회에 니네가 신의가 있느냐 그랬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흘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요, 대만이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누구가 필요한가 하면 일본이 필요해요. 남한이 필요해. 그리고 대만이 필요해. 필리핀이 필요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만이 적극 미국에 협조를 해.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도 미국이 버텨주지 못해. 그런데 그 대열에서 누구만 빠졌습니까? 이 멍청한 이 문재인 정권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하고 친하려래, 중국하고. 중국하고 친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교류는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굳건하게 맺은 상태에서 중국하고 친해야지. 여러분 두 군데를 다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야? 연애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 걸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하잖아. 그렇지? 한쪽만 하고 해서 안 되면 관둬야 되는데 여기도 다리 걸치고 저기도 다리를 걸친단 말이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봤을 때는 일본은 완전히 미국과 우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일 동맹은 아주 굳건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다 미국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여러분 알다시피 호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잖아요. 왜냐면 호주가 그때 미국 편 되니까 무슨 이 호주산 와인도 수입 금지시켰고 호주의 그 고기도 수입을 금지시켰지만 호주는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 안 사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타깃책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가 한 이 편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이 어정쩡한 입지를 지금 계속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취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봤을 때는 말은 안 하지만 저 괘씸하다 말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요 저렇게 외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특색은 뭡니까? 알다시피 북한이 말을 하면 꼼짝 못해. 그다음에 중국은 큰 산이라는 둥 있다 소리 하면서 4대주의를 갖다 표명했단 말이죠. 일본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반발합니다. 무조건 반발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일제 때에 우리를 지배했던 강점한 그 원한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거를 현실에서요 아직도 그랬다가 모든 문제에서 그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 정세를 보면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가 하나의 동맹을 맺어지기를 미국이 원하고 그게 자유우방이란 말이죠. 생각이 다른 나라하고는 우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하고 자유주의 이념이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어떻게 형제를 하냐 말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념과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대열에서 좀 빠져 있는 것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빠져 있는데, 제가 근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가서 천안문이 아니라 그 중국에 전승절에 가가지고 축하하러 박근혜 대통령이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칼럼 썼어요. 박근혜 잘못하고 있단 말이지. 네? 저는 예컨대 제가 보수 우파의 성향을 지녔다 하더라도 권력이 잘못된 경우는 저는 비판을 좀 가차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전승절에 갔는데 그 당시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사절로 가지 않았는데 혼자 간 거예요. 그래도 박 대통령은 그거는 있었지만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기조는 아주 분명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런 면에서 아직 내가 볼 때는 빵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것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런 겁니다. 김구 선생이 북한하고 남한이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 민족끼리 단독 정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틀렸다고 안 했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그 김구 선생의 안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현실. 뭐냐? 이거예요. 중국에 예가 있단 말이죠. 장개석이가 모택동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과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장개석이가 그 대만으로 쫓겨갔단 말이죠. 그런 예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김구 선생은요, 뒤에 나오지만 이 국내파예요, 국내파. 국제 정세에 좀 어두운 면이 있던 것이 오로지 민족이다, 민족. 근데 여러분 민족만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혹시나 지금 그걸 찾을 수 있나 모르겠다. 그 헌법 3조. 3조가 아니네. 4조.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 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우리 헌법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남한과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통일을 우리가 지향하자 이 뜻입니다. 통일을 향해서 노력하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민족끼리의 통일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념 따지지 말고 이데올로기 따지지 말고 우리 한 민족끼리 잘 살자 말이지 통일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4조에 어긋나는 것이. 그렇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일 것을 헌법은 요구해. 두 번째는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려고 할 때 무력으로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노력해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통일을 지향해야 되지만 민족끼리의 통일을 강조하지 말고 무조건 통일의 결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체제를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폭력으로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라. 이렇게 헌법은 명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김구 선생이 이데올로기나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민족끼리 한 나라가 되자라고 예컨대 강조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이 공산주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이고 중국의 장개석이가 모택동한테 실패한 그 역사적 사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 한 민족끼리 통일이 됐으면요. 지금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은가 하면 남한은 북한식의 공산주의 체제로 남한은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요. 제가 책에 써놨죠. 이승만의 해안과 뚝심이다. 해안과 뚝심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의 그 정치 질서를 보는 눈이 있었다 이런 뜻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고집스러운 뚝심 이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뚝심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도 싫어했어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 편인데 왜 미국이 이승만을 싫어했느냐? 그건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고 초창기에는 미국에 의해서도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굳건하게 이 뚝심 하나 가지고 밀고 나갔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건 뭐 지금 우리가 그런 학위를 해도 야 정말 뭐 멋있다 이런 이제 학벌인데 여러분 80년 전에 8, 90년 전에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미국 사람도 놀라는 학벌이란 말이죠. 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승만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해도 하고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제거요. 미국이. 그건 이 문서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뚝심으로 버텼는데 가만 저는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생각하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하고 좀 이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 똑같은 건 뭐가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수감 생활했습니다. 젊어서. 5년 7개월을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서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건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답심리에서 그 개척교회 13평짜리 그 교회 하실 때 그 베니다판에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니다판에서 사신 게 5년 7개월이야. 여러분 제가 유심히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정광훈 목사님이 베니다판에서 자기 그 반포 아파트를 팔고 그 이 베니다판 그 숙소인지 뭐 집인지 거기서 생활하신 게 제가 딱 들어보니까 5년 7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상당히 이게 유사하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목사님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개척교회 당시에 베니다에서 그 생활하신 게 저는 5년 7개월 했기 때문에 그때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뭔가면 이승만의 5년 7개월과 같으네 그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승만과 김구 기타 등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